정봉주의 정치쇼 2부 언니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헤어가 좋아요. 네. 굿헤어. 네. 굿헤어는 들어봤어도 굿. 헤어스타일에 싹 그 숏컷으로 바꾸고. 네. 예. 목소리도 예쁘시고. 이제 감기가 다 나았는데 봉도사님 목소리가 조금. 예, 감기가 계속 들어있어요. 고생하십니다. 예.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아름다운 패딩을 입고 예, 추위를 많이 몸매가 촥 살아요. 감추면 사는 거죠 몸매를. 예. 예.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고란 기자님? 고란 사이. 노래도 안 나오네. 목소리가 정말 힘드시다. 중앙일보. 오. 예, 안녕하세요. 노래 많이 불렀구나. 그러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예. 나는 붙이지 않은 편지가 박종철 열사 노래인지 처음 알았어요. 김광석. 네. 붙이지 않은 편지. 전 지금 들었네요. 예. 그게 잘 몰랐어. 정지승 시인인가요? 네. 그 시인의 그 노래, 그 시인이 박종철 열사를 기리면서 시를 썼고 거기에다 곡을 붙인 김광석 씨가 곡을 붙인 게 박종철 열사의 고문 죽음, 고문치사. 붙이지 않은 저도 편지. 처음 들었습니다. 예. 예. 저도 어제 SNS 뒤지다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1987을 그저께 봤거든. 그거는 그러면 소위 말한 팩트인가요? 팩트예요. 예. 기자 정신을 발휘하셔서. 아니, 너무 많은 네.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돌아다녀서. 팩트 뉴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부르면서 또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면서 부르면서 그래갖고 목이 쉬었나 그래서 봐요. 그렇게 되신 거군요. 예. 예. 또 우리가 그냥 노래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목이 찢어지라고 부르잖아요. 악착같이 그것도. 자, 최민희 의원님 네. 첫 번째 이슈 파이팅. 네. 어제 네. 속 시원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허. 그건 위안부 관련 합의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서 10억 엔을 받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10억 엔을 우리 정부가 돌려주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었죠. 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정말 SNS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최고 사이다다. 예, 그다음에 엔화 환율 떨어졌을 때 얼른 다시 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그 보도를 보면서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의 100% 잘못인데 그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10억 엔을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 속은 시원하지만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교부가 이제 오후 2시에 강경화 장관이 직접 이제 과연 이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억 엔을 돌려주기로 한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외교부가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보도는 사실이고 어떤 보도는 오보고 뭐 이거는 뭐 별개로 하고 중요한 건 이 10억 엔 처리 문제가 정말 핫 이슈다. 뜨거운 이슈다.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었다. 네. 국민들은 바라고 특히 누가 바랬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셨잖아요. 네. 그때 위안부 할머니 중에 김복동 할머니가 네. 돈부터 돌려줘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네. 그 그리고 돈 몇 푼 받고 역사를 덮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근데 거기서 전 조금 더 이상했던 게 이게 1965년 같으면 10억 엔이 많은 돈이에요. 근데 지금은 2015년에 16년에는 10억 엔이 우리 경제 규모상 네. 1965년 한일회담 때 같지 않다는 거죠. 예. 아유,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국민 성금 모금에도 하루면 끝날 수 있는 모금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전 정부가 그 1965년 한일회담식 그런 회항에 젖어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잠시 가져보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되게 민감한 지점입니다. 공식적인 6개 합의 외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비공개 합의가 소녀상 철거 문제. 예. 예. 그다음에 위안부라는 표현보다 일각에서 성노예다 이건. 예. 예, 그런 표현을 쓰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성노예라는 표현 그 단어도 자제하겠다. 예, 그리고 뭐 정대협을 설득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성노예는 섹스 슬레이버리 이거는 미국에서 쓰는 공식적인 그렇죠. 표현이에요. 네. 그런데 위안부 컴포트 위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일본이 쓴 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한일 관계 때문에 받아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쟁 성노예라고 얘기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단어도 자제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한 너네들끼리. 네.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할머니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이게 불가역적임을 명시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제안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이게 피해자 입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협상이잖아요. 이런 걸 고려할 때 저는 외교부나 정부 일각에서 10억엔을 돌려주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종 결정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강경화 장관의 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10억엔도 명목이라도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적시를 했다라면 그거는 최소한 잘못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냥 도의적 법적 이런 얘기만 없이 일본은 이번 합의 때도 그런 거죠. 1965년 합의로 이미 우리는 보상할 것은 없지만 그냥 당시에 겪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책임을 무슨 책임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책임 차원에서 이걸 정말 그야말로 뭐 우리가 줄 이유는 없지만 준다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걸 합의랍시고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이 대신 나가서 의뢰인을 대신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일단 권리라도 위임을 받아야 나가서 합의를 하죠. 그렇죠. 아무 권리도 위임받은 적이 없이 합의를 했다? 합의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들에게 정권을 맡긴 것 자체가 위임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이제 그 위안부 분들 말고 그 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거에서 우리 대법원도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국가적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합의라고 별개로 봐야 된다. 그래서 65년 합의 같은 경우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합의할 권리가 국가에 없다라고까지 판례로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아무 근거가 없는 합의예요. 법적으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일본 정부가 뭔가 돈으로 배상하고 끝내고 이런 태도 자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막 굉장히 많이 우셨는데 그 이유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풀어지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이 지금 메르켈 총리까지도 나치 만행은 항구적인 독일 책임이다. 이걸 인정하고 과거에도 정말 진솔한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제 원하고 계신 거죠. 진솔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국가적인 사과, 그리고 법적 책임을 져라. 이런 건데 이게 그렇게 애매하게 자꾸 넘어가고 사과했다고 또 주장하잖아요. 일본은 유감.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냥 사과한 것으로 보여. 미안한 것 같아. 제가 이거는 정말 문제가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국내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 이면적 합의는 성노예란 표현 그리고 이제 기림비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소녀상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만행을 저지른 것을 세계 곳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반대를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피해자긴 하지만 당시에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곳곳에 있었고 유럽에도 피해자들이 있었고요. 맞아요. 중국에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이 덜컥 나서가지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합의를 해버립니다 하면 세계 곳곳에 있는 피해 할머니들 그 당사자국들은 한국을 바라보면서 니네 뭔데 나가가지고 덜컥 그런 합의를 해가지고 일본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니까 아닌 것처럼 도와주느냐. 이거 국제적으로 외교 문제도 사실은 엉뚱한 데서 일으킬 수 있는 합의인 거거든요. 아니 2015년 12월 28일 날 그렇게 합의하고 나자마자 중국에서 바로 항의했잖아요. 그럼요. 국제 망신이에요. 국제 망신. 망신이 맞습니다. 그 망신 외교를 이전 정부가 했던 거 맞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10억엔을 돌려주자. 저는 국민들의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수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억엔의 향방에 대해서 일단 집행을 유예하겠다. 예, 요 정도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이게 집행된 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6억 정도가 이제 치유금 명목으로
일부 할머니들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모르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체육금 명목으로 집행된 46억에 대해서는 국비로 이제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 있겠다. 예.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얘기 중에 우리 정부가 그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되게 아니 정부에서 이러저러하게 야당이 반대하고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요, 우리 국민이 그 정도 돈 있거든요. 그거 모금하면요 하루 반나절이면 들어옵니다. 어머 봉도사님 할 일이 또 생길 것 그럼요. 같기도 해요. 아니 46억이요? 얼마나 빨리 모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자고. 한 3시간 만이면 들어와요. 네, 저도 내겠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입니까? 돈도 아닌 거지. 에이 먹고 떨어져라 46억. 네, 이게 일부에서요. 지금 이제 북한 선수단이 이번 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해서 올 때 그 비용을 우리가 되냐 마냐 이거 갖고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보수나 뭐 야당 쪽에서 그 체류비를 대주면 국민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국민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10억엔. 아니 난 북한 선수들 돈 대주면 국민적 자부심이 드러날 때 그렇죠. 돋보일 것 같은데 자존감이. 그게 왜? 네, 어쨌든 우리나라 언론들 이상한 언론들 많아. 네, 문재인 정부가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마음을 위로가 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 기준을 두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2시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 기다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옥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지옥에서 끄집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지옥에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건 뭐냐 마음의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 되도 않는 그 할머니들한테 무슨 해결책 해준다고 아니 누가 거기서 그 정권에서 끝내라 그랬어요? 마르고 닳도록 될 때까지 우리가 버티겠다는데. 자, 이 모든 게 최저임금 인상 탓이 되는 거예요. 아, 요새요, 정말 언론 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치킨값도 오르고 최저임금 때문에 뭐도 되고, 아우, 정말 진짜 그런가요? 그게요. 지금 최민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기자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있으면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좀 연결시키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오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도의 뭐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분들을 해고하는 일도 있었고 96명을 한꺼번에 해고하는 일도 있었고 뭐 대학교에서는 뭐 숙련된 노동자들이 그만둘 때가 되니까 그분을 충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하고 있었고 일부 업체긴 하지만 실제로 뭐 비용 인상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해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른바 직장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 신고도 들어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주던 점심 식대 이런 것들을 안 줘서 실제로 내 돈으로 밥 사 먹다 보면 이게 임금이 더 깎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면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인하고 결과. 엄밀히 따져서 실제로 원인하고 결과가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냐 내지는 전체 근로자들의 퍼센티지를 따져봤을 때 몇 퍼센트나 될 것이냐를 놓고 보기에는 너무 빨라요. 우리 뭐 자기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기자할 때는 이런 얘기했어요. 전국에서 기자가 사례 3개만 모으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만들 수 있다. 기사 쓸 때는 이런 얘기를 정말 부끄러운 자기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언론은 좀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열거를 해주면서 하기에는 너무나 읽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최저임금 인상 이꼴 이런 지금 나타나는 문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모든 게 최저임금 인상 탓인지는 사실 뜯어보면 실제로 이제 임금 근로와 관련해서 영미 쪽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라갔었을 때 일자리가 줄어드느냐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중론은 정말 다수의 학자들의 얘기는 실제로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라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2배를 늘렸더니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배로 늘렸더니. 네, 우리는 16.4%거든요. 16.4%도 지난 10년간 동결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15달러인가요? 12달러로 맞춘 시애틀주에서 실제로 조사한 결과 양쪽의 그 연구팀이 조사 결과 달랐어요. 일자리가 줄었다? 일자리 관계 없었다. 근데 그 시애틀이 2배 늘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어쨌든 연초되면 어쨌든 물가는 오르잖아요. 예, 계속.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이제 많이 오른 시기, 그게 이제 1990년, 94년, 뭐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때 일자리가 줄거나 물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격하게 올랐다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일시적으로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다. 예, 얘기하세요. 네. 예. 네. 그런데 지금요 언론 보도 제목 쭉 보세요. 예. 예, 지금 제가 포털 들어가서 이렇게 최저임금과 관련한 최저임금 치고 검색을 해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겁니다. 예. 그 노안 때문에 안 보여요, 저는. 어머나. 어머, 피부하고 노안은 너무 안 어울려요. 아니, 노안 때문에 멀리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정부가 최저임금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 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하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실 느낌이 그런 있습니다. 느낌은 없잖아 있죠. 그럼 또 네. 데스크 입장에서는 다른데 다른 언론사에서 네. 계속 기사 나오는데 좀 취재 좀 해와봐. 네. 왜 넌 안 써 이걸? 네. 아니 근데 이제 사례가 실제로 보면 눈에 보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끔 차를 주말에만 주로 쓰는데 요즘 주유소들이 무인 주유소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 자꾸 최저임금 그런 때문에 것들이 그런가?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이제 아주 영세한 업장들에서는 네. 실제로 고충을 호소하기도 해요. 그 물가 상승의 원인 중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그런 현상을 전체 원인으로 포장하는 건데 실제로 그 자영업자들 가운데 최임금이 그 비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30%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올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다 뭐 가격을 올려버리는 건 오히려 최저임금을 핑계로 이 틈에 한번 올려보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영세하게 자영업하는 분들 실제로 힘들죠. 그 부담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원 금액이 있어요 이번에. 지원 금액이 3조 원.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원 금액 탈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 3조 원을 풀었거든요, 정부가. 예. 그런데 지방에 있는 영세 사업장들 중에서는 돈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건 SBS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갑자기. 언론이 정부의 제대로 정치초가 서울, 부산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어떤 데서는요. 나머지가 안 나오니까 이거 SBS 사장님 좀 정신 차리세요. 이게 다른 지방에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역으로 거꾸로요. 최저임금 비율로 맞춰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임금을 깎아버린 데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 비율의 최저임금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깎아버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인데 극히 일부들은 이제 극히 일부라도 이건 자극적인 소재가 되는 건 네. 맞다 보니까 예. 기사를 쓰면 마치 이게 전체 현상처럼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그 화나는 게 7,560원인가 그렇잖아요? 네, 7,530원이요. 아, 내가 또 3,000원 올렸네. 올리고 싶으신가 봐요. 7,530원인데 이게 최저임금이잖아요. 네. 이 밑으로는 주면 안 된다. 네, 예, 예. 근데 우린 최고임금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줘. 그러니까 7,530원이므로 난 8,000원 주겠다, 8,500원 주겠다. 저희가 강남에서 그 벙커 운영하면서 10,000원을 줘봤더니 그 정직원들보다도 더 가져가는 거예요. 정직원들이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이니까 그래갖고 정직원들 얼굴 팍 올려버렸어요 그냥. 진짜 잘하셨어요. 근데 10,000원을 좀 버티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8,000원 내렸어요. 8,000원도 최저임금 최저치보다 높네요. 아니 그래서 그 정도서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버티겠더라고. 근데 혹시 지금 이 정치쇼를 듣고 계신 자영업자가 계실 것 같아서 신청하는 법을 좀 잠시 예, 그걸 소개- 알려주세요. 예. 나도 신청해야지. 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예. 1588-0075 1588-0075 그리고 1588-0075 예, 1350 하나만 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1588-0075 1350 예, 이렇게 1350 예, 뭐예요? 국번 없이 1350 아, 1350 네, 국번 없이 1350 그냥 누르셔도 되고 1588-0075 예. 1350 일이 삼삼하게 오고 있구나 하는 뜻이네. 네, 1350이 더 좋을 것 같아요. 1350. 예,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 현황을 보면 300건 정도가 신청되어서 너무 미미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예, 집행된 거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번 없이 1350 자영업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 어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갔는데 직원이 한 몇 명밖에 안 되는 자영업이에요. 뭐 치킨집 이런 데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요. 아니 잠깐만 해당돼야 네, 돼. 치킨집 되죠. 그럼 그런데 치킨 그게 사러 가고 기준이 있습니다. 네. 30명 이하의 사업장. 30명 고용. 재벌이에요. 그렇죠. 그거 30명이면요. 알려드려야지. 그리고 사업주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예. 한 번만 신청하면 1년 동안 받으실 수 있고요. 1350. 네, 국번 없이 그리고 1350. 고용 인력 한 명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받게 되니까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다 보존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원금 신청 아까 전화번호 알려드렸는데요. 예. 직접 가실 경우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예. 다 됩니다. 직접 못 가요. 왜 아니 그러냐면 근데 갈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아니, 알바 또 고용노동부 써야 되니까 고용센터 또. 있고 예. 읍면동 사무소. 읍면동 사무소. 네, 네. 예.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홈피가 있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셔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거기에 들어가셔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이 많이 있다. 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혹은 방문하기 힘드니까 전화. 1350. 네.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 놓고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네. 말이 많아요. 이게 네. 진짜 자본주의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3조 원이라는 돈을 벌어서. 게다가 이번에 한 번 주고 끝나면 뭐 글자가 들어 언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도 하고 있고 뭐 이 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노동자들만 오히려 더 힘들다는 식으로 일제히 또 비판만 하고 있어서 그것도 편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얘들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비판이 뭐냐면 내 세금으로 왜 영세 자영업자를 보존해 주느냐라고 예. 하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뭐 사회적 합의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홍준표 해요. 대표는 나라에서 임금 보존해 주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 이런 말까지 하는데 이게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면요 누가 그랬잖아요.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은 뭐 벌써 잡혀갔어요. 사회주의 국가면. 5307 사회주의 국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지. 자 5307님 최저임금 정해도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김성민님 우와 사이다 최저임금 최고임금이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끝날 때가 됐지 않았나요? 이제 끝나고 다 집에 갈까요? 아니면 광고 듣고 다시 올까요? 다시 올래요. 예,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언니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느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느 분들이 누구시죠? 어디 갔지? 저 최민희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양절 변호사님, 고란사. 예. 중앙일보 기자님. 읽어주세요. 고란 기자님 이거요. 예,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따르르 어제 30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제 30분 이상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 있어요? 정봉주의 정치쇼요. 아, 네 먼저 해야 돼. 네. 네. 정봉주의 정치쇼요. 아, really? 방송국은요? SBS죠. 스포츠 이름 안 돼요. 진행자는요? 아, 봉도사 아니면 라고 하면 안 되고 아니고 정봉주. 띵동댕. 자,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누구죠? 고란 기자님. 네,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오는 3월부터 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에서 영어 수업은 알파벳 정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냥 영어 노래 불러요. 제 첫째도 영어 수업 봤는데 그냥 와서 노래 부르고 뭐 했냐고 그러면 이렇게 뭐 그냥 놀았다고 해요. 영어인지도 뭔지도 모르죠. 네, 그냥 공부를 했다가 아니라 오늘 선생님 와서 놀았어, 노래 부르고라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그렇게 해야지 영어의 바다에 빠지는 거니까. 빠졌으면 좋겠는데. 네. 다 빠질 필요 없어. 온 국민이 네. 다 빠지면 누가 구해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선행학습 금지법 이게 되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영어 방과 수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부 기관 체제가 교육부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교육부가 다릅니다. 네. 근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해요. 네. 그래서 교육부가 이렇게 시행을 해서 못하게 하니까 어린이집도 금지해달라라고 복지부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한 대충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금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반발이 심하죠. 아니 근데 이런 사교육 뭐 선행학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처음엔 초등학생들 금지한 네. 이유가 그 나이 또래까지는 한국어를 그렇죠. 더 익숙해져야 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교육에도 도움이 네, 된다. 예. 취지는 정말 공감을 해요. 저도 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현실이 학부모들이 과연 이걸 따라줄 만한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냐. 우리는 그게 너무 안 맞거든요, 사실은. 이거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일찍 끝나고 학부모들이 데려갈 수 없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한두 시간 이렇게 더 연장해서 수업하고 별도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막았다고 그럼 다른 데 가서 안 시킬까? 저는 정말 잘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선행학습 금지. 그러니까. 그러면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면 과연 선행학습이 완전히 금지되냐가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영어 유치원의 경우 네. 저도 고백을 하나 하자면 우리 둘째를 낳았을 때 영어 유치원을 보내라고 하도 부모님이 그러셔서 알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한 달에 27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비싼 집이네요, 우리 애가 지금 거기는. 그 고3 너무 비싼데요? 비싼 데가 있었어요. 네,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부모님 이건 아니옵니다. 제가 집에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했죠. 최 의원님이 아까 27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정말 비싼 너무 거고요. 예.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실태조사를 했더니 2016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영어 유치원이 237곳이 있습니다. 월평균 학원비가 약 100만 원, 103만 원이고요. 최대가 216만 원이었는데 도대체 어디를 거기는 종일반. 종일반. 요거는 종일반의 지금 경우? 4시간, 네, 5시간이에요. 맞아요. 종일반.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네. 제가 98년, 99년대 대치동에서 영어 어린이 유치원을 했잖아요. 참고로 청취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상으로는 그냥 영어 학원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선행학습을 금지하지만 영어 유치원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학원이니까요. 영어 학원이에요. 네. 예. 예. 그때 우리가 120만 원 받았어요. 그거 98년도에요? 정말 떼부자셨겠군요. 6시간짜리. 그래서 돈이 그런데 그렇게 잘 많으시구나. 됐어요? 잘 됐죠.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조기교육, 사교육의 원흉은 저예요. 어머 도사님 그러다 네. 금방 그만두셨죠? 금방 네. 그만뒀죠. 네. 그리고 해외 그 조기 유학 가는 것도 하다가 그만뒀어요. 다른 사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거에 대한 반성적 고찰, 반성적 성찰로 국회의원이 돼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요, 이 조기 영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예. 그 5살 정도 된 아이들이 뭐 영어 교육을 해도 효과도 없고.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요. 애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도 생기고 네, 예.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제 첫째가 지금 이제 6살이 됐고 뭐 지금 영어 어린이집에서 방과 수업을 받는데요. 이게 일주일에 2번 한 30분인가 40분 하는데 2만 원이에요. 저는 이 가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밖에 있는 학원을 하면 3,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싸게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아기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그냥 노는 거니까 공부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금지한다고 하면 이런 불안한 부모들은 당연히 학원을 찾을 그러니까. 테고 그럼 추가 지출이 일어날 테고 여기 시장은 더 커질 테고. 그리고 금지한다고 해도 이게 그 풍선처럼 어딘가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좋죠. 이게 과연 막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이제 그 사교육이나 조기교육 이런 게 좀 심한 지역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 주변에서 보면 결론은 그래요. 첫째한테 많은 걸 투자했던 부모님들이 둘째가 그거 해보니 안 되더라라고 하는데 압구정동에 한 카페를 갔는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요. 네. 근데 엄마가 Hey Alex. 근데 영어로 교수하는데 엄마는 영어를 잘해요. 근데 애가 한 3번쯤 대답해. Yes, okay. 그럼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수업에 뭐 했냐 어쩌고 그러니까 애가 그만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집에서 우리가 이제 비용 안 들이고 영어 한다고 가족이 영어로 대화하기로 해서 대화가 없어졌다는. 아니 영어를 잘하면 괜찮은데 전 되게 안쓰러운 게 엄마가 영어가 굉장히 영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해요. 애한테 영어를 시키겠다고 뭐 하는 일인가 싶어요. 아니 저 그거 보는데 저만 그걸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애가 그만해도 엄마는 얼굴 빨개졌는데 주위에서는 고개 숙이고 운동하고 사람들이 효과 없어요. 네. 아니 이게 보면 효과가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있는 아이들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아니 정말로 뭐 있죠. 있기는 있어요. 네. 주식에서 떼부자 된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맞아요. 없는데. 왜 전 국민이 다 영어를 잘해야 돼? 아니 우리 여기 이 사람 이름이 뭐지? 양언니. 양언니. 아니, 양언니만 생각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양언니가 변호사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법을 다 잘 알고 외워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럴 이유는 없는데 우리는 이게 엉뚱한 대로 항상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거를
정부에서도 설득력 있게 좀 정책을 하면 좋은데 예. 아직까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못 우리가 이거를 실천적으로 한번 없어요. 보여줄까요? 지금서부터 이제 5초 동안 영어로 얘기합시다. 어머 어떡하지? How can I 이렇게 speak? 대화가 없으면 없어요. 안 돼. 그럼 저는 생각나는 게 영어 못해요 이렇게. 예. 말하면. 아니 대화를 하자면 입을 다물니까 청취자들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니 방송사고인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유, 참 교육이란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교육부에서 한 군데서만 할 일은 아닌데 좀 더 심각하게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는 게 네. 하고자 하는 학부모가 또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학부모도 있고. 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풍선 효과가 어딘가 빠져나가고. 네. 근데 요거는 그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 교육하는 거 가보시면은 노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교육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영어를 도구화해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럼 정도라면. 영어 연극 조그만 대사씩 외워갖고 영어 연극하거나.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과다한 욕심만 버리면 저는 뭐 그 정도 영어는 재미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근데 같은데요. 이제 정부는 어쨌든 정책을 취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금지 이렇게 하고 나온 건데 보완책은 없죠. 보완책은 사실 없는데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학부모들 우려가 크니까요. 네. 일단 한번 유예 기간 한번 두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유예 기간을 두고. 네. 저도 뭐 학부모 된 입장으로서 네. 애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노는 거라서. 얘랑 영어로 혹시 얘기하세요? 그럼 집에서? 아니요. 아니 발음이 안 좋. 네. 아니 왜 아니 근데 정말 그게 왜 정말 그러냐면 이게 발음이 정말 아기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정보 하나 드리자면요. 엄마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이를 영어를 가르치면 발음이 진짜 안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 아니 너무 그러니까 영어에 저는 이미 한국 사람이니까 이 F와 P 그렇죠. 발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아. 5살짜리 애는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네. 그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애를 데리고 이제 경북 봉화로 갔잖아요. 강원에서 네.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니까 다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줄 아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어떡해. 그래서 얘가 집에 와서 오케이, yes, thank you, no 이것만 계속 영어로 해서 그러더니요. 중간고사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전교 3등을 했어요 얘가. 오. 5명 중에. 영어는 5명 중에 4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유 뭐 답은 없지만 어쨌든 네. 방과후 근데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네. 없어지면 영어 유치원으로 몰릴까봐. 그러니까. 영어 그렇죠. 학원으로 네. 그런 걱정이 너무 비용만 더 없다는 지출이 거죠. 되는 거거든요. 자 이주영님 방과후 수업을 그만둔다고 선행학습이 없어진다는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우습네요. 네. 선행학습은요 대학 이렇게 치열한 그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제도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뭘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맞습니다. 이 기회에 그냥 대학교 그 뺑뺑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어차피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그럼요. 예. 다음 이슈 최민희 의원님 지방선거 소식 가져오셨다고요? 네. 이게 안 가져올 수가 없었던 게요. 이제 경기도지사가 그 판이 출렁이게 생겼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경우 그동안은 이재명 현 시장의 독주 무대였거든요. 예. 민주당은. 네. 그런데 어제 친문 핵심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전해철 경기도당 위원장이 아.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6월 13일 12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데 공정하게 하겠다. 어허. 그러면서 사퇴한 경기도당 위원장 사퇴. 아 그렇네. 경기도 네, 선거네. 지도부니까 공천을 하는 자리니까. 그 철이 원철 오브 쓰리철? 그렇죠. 어머 이게 영어. 영어의 폐예요. 예. 아우. 아니 네. 원 아이온 오브 쓰리 아이온? Please no. Please 두 분 no. 왜 이러세요? 제가 한국말로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민주당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의 관심이 또 다른 친문 핵심 관계자들은 출마하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게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예. 예, 그래서 출마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도 누가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거 갖고 관심 많더라고. 예, 관심이 엄청 있긴 관심 한데 많죠. 그건 이제 패싱하고요. 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패싱하니까 지금 이 순간 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23개월 만에. 네. 아, 그래서 개성공단 닫은 이후 개성공단 닫은 게 무척 오래된 것
그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됐어요. 2년 전인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16년 2월이니까. 네, 전 세계 이목이 예.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예. 있습니다. 그 쏠리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의원은 출마한대요. 그 저한테 그러니까 예측해보라고 예. 하세요. 예측. 그러면은 민도사 민도사. 예측을 해보시오. 출마합니다. 저는 진짜요? 네, 그럼 지금 갑자기 한 발 더 나아가 출마하면 당선 됩니다. 아니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어머나.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경남과 네. 부산은 네. 경남 같은 경우는 샤이보스가 10%, 부산은 12%. 부산이 더 맞습니다. 많아요? 더 많아요. 더 샤이보스가. 많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38%인가 얻었거든요. 네. 네. 4, 5%밖에 홍준표 대표 후보하고 차이 안 난 거 아세요? 네, 부산이 그랬죠. 그랬었나요? 예, 네. 38대 34인가 그랬었어요. 생각보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생각보다 많구나. 진짜 생각보다 부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을 것 같죠? 네. 간신히 이겼어요. 근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마지막 선거 부산에서 예. 치를 땐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도 샤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샤이가. 그런데 샤이 때문에 엎어졌죠. 예. 그래서 본인이 여론조사 때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투표소 가면 찍는 그게 경남에 10%쯤 있고 부산이 11%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여론조사 했을 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려면 그 10% 지역에서 포인트 이상 차이는 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50%를 넘어가야 50% 돼요.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상대 후보하고 20%쯤 네. 벌어져야지 안심할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예. 이제 전해철 의원에게 직구준 언론들이 물어봤대요. 문재인 대통령 허락 받았냐? 그 얘기를 이제 돌려서 물어봤겠죠. 예. 그랬더니 전해철 의원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일일이 여쭙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예.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신다면 제가 당연히 안 했겠죠. 이렇게 정치인 다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요. 아니 정치하시는 이렇게 하면 분들은. 되죠. 유치원 반장 뽑는 선거입니까? 엄마한테 물어보게. 진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암묵적동이라는 거 아닌가요? 네. 암묵적동이. LCND. 네. 그런데 그 그럼 경기 저도 잠깐만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누구요? 남경필 현 지사가 한국당 입당을 발표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탈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탈당을 한다 만다 하는데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남경필 지사가 만약에 바른정당을 탈당한다면 바른정당은 정 위기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남경필 지사가 이제 곧바로 자유한국당에 가진 않겠지만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어떠한 식으로든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우리 뒤끝 장렬 홍준표 대표께서 남경필 지사를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안 그런데 된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후보 찾겠다고. 그런데 지금 남경필 지사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뭐 남경필 지사가 자유한국당에 갈지 안 갈지. 민주당은 뜨거워지겠어요. 왜냐면 그 전해철 그 반은 선언한 거죠. 선언한 거죠 어제. 사실상 봐야 되는 선언한 거죠. 거죠. 그 안민석 의원이 지금 차일필 시간만 보고 있죠. 그렇군요. 네. 예, 안민석 의원도 또 민주당 권리당원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민석 의원과 전해철 의원은 이상하게 둘이 손잡고 같이 다녀요. 그래요? 예. 그건 잘 없는 광경이에요. 정치권에서는. 근데 둘이 손잡고 어제도 손잡고 같이 다니고 우리는 한 몸으로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둘은 단일화 하겠다는 거예요. 단일화 하고 이제 이재명 독주 체제 한번 들이받겠다. 머리가 깨지는지 그쪽이 깨지는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근데 둘은 정말 그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도지사 역시 경남과 부산 못지않게 예. 이게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입니다. 강세 지역이에요. 원래는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5번 연속. 그랬나요? 예, 김문수 2번. 그다음에 그 전에 손학규. 거기도 네. 당이었죠 그쪽 당. 네, 그래서 이게 경기도를 만약에 민주당이 차지하냐 안 차지하냐가 20년 만의 일이네요. 네, 만약에 차지한다. 남경필 2번. 네. 김문수 2번. 남경필 지사는 한 번 아닌가요? 2번인가요? 남경필 2번이죠. 재선했잖아요. 그렇죠. 재선이 두 번. 2010년서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 민주당 전체의 지지율도 그렇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후보급으로 워낙에 지지 유명세를 탄 덕분에 경기도에서도 여론조사 같은 데서 강하게 나오는 거지 전해철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름으로 나왔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이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전통적으로 보수 색깔이 워낙 짙어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노리고 예. 이대로 지금 바른정당 이름으로 나가면 자유한국당도 안 낼 수 없으니까 보수 쪽만 분열이 되면 필패다라는 생각에 지금 탈당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막 뭐 민주당 경선만 통과하면 된다 뭐 이런 그러진 않죠. 분위기는 아닐 것 근데 이제 같은데. 민주당 경선이 뜨거워지면 그러면서 이제 전해철, 흥미해지면. 안민석도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또 선호도가 좀 바뀌는 상황이 되겠죠. 어찌됐든 볼만한 싸움은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정정했습니다. 알파고도 양경필. 가끔 정치 네네. 알파고도 가끔씩 틀리네. 양경필 경기도지사가 2014년 7월부터 이번에 재선 도전하는 거네요. 얼마 안 되셨네요. 아,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전반기 하반기를 남경필 지사가 그 연정을 했잖아요. 아, 네. 연정하면서 전반기 정무부지사를 민주당에 줬고 아. 하반기도 줬고 그런데 그 전반기가 4년인지 하셨군요. 전반기 하반기 예. 두 개 나눠진 건 두 번을 체크를 했던 거예요. 가끔 알파고가 착각할 예. 조건이 되네요. 그거. 네. 아 일본에서요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장 늦을 것이 정치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치인들은 하도 말을 희한하게 하니까 예. 인공지능도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예. 아, 네. 좋으시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기자 변호사는 조롱인지. 빨리 대체될지가 기자 변호사는 빨리 누가 다쳤고 쓰러졌는데 저 좀 구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구해줄까 말까 하는데 제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치인 얘기를 하도 믿을 수가 없었고 정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이런 조롱 섞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고 죽었는데요. 네. 웃으면서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염라대왕이 왜 웃었느냐.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네. 그 벼락이 번쩍하니까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줄 알고 기자들 웃었다는. 사진 찍는 줄 알고. 그리고 너무 이 사진 찍고 그런 걸 좋아해갖고 네. 국회의원들은요. 네. 찍을 때는 없는데 인화할 때는 나타나요. 귀신이 심령사실이. 아니 순간적으로 찍는 순간에 싹 나갔다 없어지는 거야. 오 무섭다. 오. 정치인들이 이 카메라 좋아하는 거. 아유, 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유. 자 마지막 이슈 고란 기자님. 네.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서베이 연구센터가 2017년 국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해 말 전국 성인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 불평등의 원인 중 첫째, 뭐로 보세요? 타고난 금수저. 아, 그죠? 타고난 금수저. 그게 불평등의 원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난 저는. 그렇게 안 드는데.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고난 금수저 나는. 저는. 글쎄 사회적으로 이게 부가 어떻게 되는 건 재분배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지? 저는 타고난 금수저. 네. 타고난 금수저. 금수저겠죠 뭐. 네, 맞습니다. 뭐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오. 윗세대로부터의 상속 증여 이게 34%가 이게 불평등의 원인 첫 번째다라고 꼽았습니다. 두 번째가 정부 정책이었는데요. 이건 20%였고 교육기의 격차는 16% 정도 됐습니다. 그럼 상속세나 증여세를 지금보다 더 물려야 된다는 거네요? 해결하려면 그렇죠. 세금으로만 해결이 되는 되기는 좀 문제일까. 어렵고. 조금 줄이겠죠 세금으로 하면. 조금 줄일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네. 좋은 뜻에서는 안정화됐고 나쁜 뜻에서는 이게 변화가 없을 만큼 네. 좀 굳어져 있다라는 네. 거죠. 우리도 가장 큰 게 사실은 뭐 땅덩이 좁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올해 정부 정책도 어떻게든 부동산 집값 가지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고착화가 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뭐 홍콩이나 일본 이런 식으로 그게 결국에 네. 재산이 가장 큰 비중을 그러니까요. 차지하면 그거 물려받는 사람이 그냥 대대손손 부자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구조가 지금까지 되거든요. 보면은 한 IMF 이후로 보면 그 노동소득의 증가율은 보다 그렇죠. 자본소득의 증가율이 훨씬 더 컸거든요. 어머나. 그러면서 격차가 점점 더 고란 벌어지는 기자님 거고요. 표정을 보니까 노동소득자다. 네. 그죠? 표정에서. 아니 그걸 설명해 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월급이 내가 5%가 올랐어요. 그런데 예. 내 전세값은 2년 만에 20% 올려달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아니 딱 어렵게 생각해볼게요. 저도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저희 입사했을 때 저희 동기들은 4, 5년 정도 월급 받아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변들이지만 계약금 냈어요. 그 집 샀어요. 지금은 못 사요. 지금 꿈도 못 지금 꾸죠. 4, 50년 벌어도 못 사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소득 불평등이 이제 심화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2016년에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됐거든요. 10대가 아니요. 이게 전체가. 전체가 5만 근데 명. 이게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2015년보다 2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10대가 10대가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 10대도 아니네요. 10세 미만 아동이 715명이나 됩니다. 아유, 이게 그야말로 금수저인 거죠. 근데 걔들한테 왜 줬대요? 돈 어디다 쓰라고? 이게 바로 그냥 용돈 주다가 모아보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죠. 됐다는 일종의 절세예요, 절세. 아. 상속 증여를 일찍 하면 그게 얘가 이제 커가면서 이게 불어나잖아요. 그럼 예. 그거에 대해서 상속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격세 증여라고 하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네, 아들한테 네, 해주는 네. 게 아니라 손자한테 해주는 이런 증여 방법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지난번에 김종학 의원도 저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홍종하게. 홍종학이요? 큰일 날 뻔했다. 한상의 콤비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홍정학 의원 경우에는 이게 장모님이 결정한 거라서 본인이 아, 뭔가 오케이. 개입할 그렇죠. 네, 예. 그게 이렇게 깨알 없어서 옹호까지.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에게 어린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는 50이 넘게 살아봤잖아요. 진짜 돈과 재산은요. 50이 넘어서예요. 돈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을 때 돈이 나한테 붙어있을 돈이지 이렇게 일찍 증여받은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50 된 다음에 인생 망하면요.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실패도 했다가 네. 또 성공도 했다가 그걸 부모님께서 이렇게 지켜봐주면서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그거 돈 주면요. 우리 친구들 잘 사는 애들 무지하게 많았었거든요. 40대 탕진하고 50대 행방불명되고 이런 애들 질비해요. 재벌 가문 중에서도. 이게 참 재벌도요? 그럼요. 빚자리 재벌들. 자본주의가 놀라운 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금융회사는 은행들은 신탁 상품을 내놔서 그래서 또 깨알같이 이렇게 다 챙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옛날엔 소위 말하는 계층 사다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지금 계층 사다리 없잖아요. 교육이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교육인 거고 뭐 쉽게 말해서 사시라고도 뭐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과거에는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로스쿨 뭐 일단 학비 자체가 네, 비싸니까 비싼 친구들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나마 이걸 그 소득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국가에서 좀 더 많은 세금 내 갖고 이 그 분배에 네. 관여하는 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 조사에서 보면 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게 대책. 어떤 게 있냐라고 아, 했을 때 제일 많은 답변이 뭐였냐면 제일 많은 게 뭐였어요? 바로 그냥 소득 격차 해소였어요. 특히 소득 격차 기업 해소. 내 임금 격차 해소. 지금 벌어진 이유가 비정규직, 정규직, 맞아요. 대기업과 네. 중소기업 여기 격차가 또 너무 크거든요. 그 IMF 때 우리나라 경제 세팅을 잘못한 거예요. 다시 IMF 이전으로 돌려야 돼. 그 격차가 좀 나는 거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비슷한 얘기를 여기 이 자리에서도 했던 게 그 바닥을 좀 두껍게 하자는 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못 버시는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려주고 맞아요. 나면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지만 나는 조금 별 보이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어. 이 내 구조를 버는 만들어야 거- 돼. 내 버는 것으로 행복하면 되는 그 거예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실패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같은 아니 그런데 맥락에서- 최저임금 좀 맞아요, 올린 맞아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언론이 최저임금 난리를 치니까 최저임금 올린 되겠습니까, 것도 지금. 기본 바탕에는 그게 그렇죠. 있는 거죠. 저소득층을 좀 더 올려주자라는 건 있는 저는요 거죠. 개천에서 그리고 용나는 거 저소득- 보고 싶어요. 저소득층에 대한 네. 복지 네. 혜택을 계속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과연 이게 이제 재분배 정책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잖아요. 예. 이게 일종의 노동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원래 뭐 내가 이래서 벌었는데 세금으로 그렇게 많이 떼어가면 노동 의지가 꺾는다라고 그거예요. 해서 이제 뭐 오히려 성장을 꺾을 수 있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인 많은 분들이 너무 심각하다 불평등 문제가. 예. 아니, 지금은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노동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노동은 잘 안 꺾여요. 예, 노동의지 안 꺾이고요. 자 개천에서 그거 주고, 용나는 시대를 위하여. 예,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를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보도는 사실이고 어떤 보도는 오보고 뭐 이거는 뭐 별개로 하고 중요한 건 이 10억엔 처리 문제가
정말 핫 이슈다. 뜨거운 이슈다.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었다. 네, 국민들은 바라고 특히 누가 바랬냐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셨잖아요. 네. 그때 위안부 할머니 중에 김복동 할머니가 네. 돈부터 돌려줘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네, 그 그리고 돈 몇 푼 받고 네. 역사를 덮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근데 거기서 전 조금 더 이상했던 게 이게 1965년 같으면 10억엔이 많은 돈이에요. 근데 지금은 2015년에 16년에는 10억엔이 우리 경제 규모상 네. 1965년 한일회담 때 같지 않다는 거죠. 네. 아유,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국민 성금 모금해도 하루면 끝날 수 있는 모금일 네,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전 정부가 그 1965년 한일회담식 그런 회항에 젖어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잠시 가져보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되게 민감한 지점입니다. 공식적인 6개 합의 외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비공개 합의가 소녀상 철거 문제, 예. 그다음에 위안부라는 표현보다 일각에서 성노예다 이건 예, 그런 표현을 쓰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성노예라는 표현 그 단어도 자제하겠다. 예, 그리고 뭐 정대협을 설득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성노예는 섹스 슬레이버리 이거는 미국에서 쓰는 공식적인 그렇죠. 표현이에요. 네. 그런데 위안부 네. 컴포트 위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일본이 쓴 것을 우리가 네. 그대로 그냥 네. 한일 관계 때문에 받아준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전쟁 성노예라고 얘기해야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단어도 자제하기로 합의하기까지 너네들끼리 했다는 그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한 너네들끼리. 네. 그리고 우리 이게 국민은 아니고. 특히 이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할머니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이게 불가역적임을 명시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제안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의 정서 네. 그리고 이게 피해자 입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협상이잖아요. 이런 걸 고려할 때 저는 외교부나 정부 일각에서 10억엔을 돌려주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최종 결정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강경화 장관의 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10억엔도 명목이라도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적시를 했다라면 그거는 최소한 잘못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냥 도의적 법적 이런 얘기 말 없이 네. 일본은 이번 합의 때도 그런 거죠. 1965년 합의로 이미 우리는 보상할 것은 없지만 그냥 당시에 네. 겪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책임을 무슨 책임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책임 차원에서 이걸 정말 그야말로 뭐 우리가 줄 이유는 없지만 준다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그걸 합의랍시고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이 대신 나가서 의뢰인을 대신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일단 권리라도 위임을 받아야 나가서 합의를 하죠. 그렇죠. 아무 권리도 위임받은 적이 없이 합의를 했다? 합의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자기들에게 정권을 맡긴 것 자체가 위임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이제 그 위안부 분들 말고 그 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거에서 우리 대법원도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국가적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합의라고 별개로 봐야 된다. 그래서 65년 합의 같은 경우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합의할 권리가 국가에 없다라고까지 판례로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아무 근거가 없는 합의예요. 법적으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일본 정부가 뭔가 돈으로 배상하고 끝내고 이런 태도 자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더 화나게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막 굉장히 많이 우셨는데 네. 그 이유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풀어지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이 지금 메르켈 총리까지도 나치 만행은 항구적인 독일 책임이다. 이걸 인정하고 과거에도 정말 진솔한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제 원하고 계신 거죠. 진솔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국가적인 사과, 그리고 법적 책임을 져라. 이런 건데 이게 그렇게 막 애매하게 자꾸 넘어가고 사과했다고 또 주장하잖아요. 일본은 유감.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냥 사과한 것으로 보여.
미안한 것 같아. 제가 근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국내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 이민족 합의는 성노예란 표현 그리고 이제 기린비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소녀상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만행을 저지른 것을 세계 곳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반대를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피해자긴 하지만 당시에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곳곳에 있었고 유럽에도 피해자들이 있었고요. 맞아요. 중국에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이 덜컥 나서가지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합의를 해버립니다 하면 세계 곳곳에 있는 피해 할머니들 그 당사자국들은 한국을 바라보면서 니네 뭔데 나가가지고 덜컥 그런 합의를 해가지고 일본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는 게 아닌 것처럼 도와주느냐. 이거 국제적으로 외교 문제도 사실은 엉뚱한 데서 일으킬 수 있는 합의인 거거든요. 아니 2015년 12월 28일 날 그렇게 합의하고 나자마자 중국에서 바로 항의했잖아요. 그럼요. 국제 망신이에요. 국제 망신. 망신이 맞습니다. 그 망신 외교를 이전 정부가 했던 거 맞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10억 엔을 돌려주자. 저는 국민들의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수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억 엔의 향방에 대해서 일단 집행을 유예하겠다. 예, 요 정도의 반응이 나올지 않을까 예측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깎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면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인하고 결과. 엄밀히 따져서 실제로 원인하고 결과가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냐 내지는 전체 근로자들의 퍼센티지를 따져봤을 때 몇 퍼센트나 될 것이냐를 놓고 보기에는 너무 빨라요. 우리 뭐 자기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기자할 때는 이런 얘기했어요. 전국에서 기자가 사례 3개만 모으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만들 수 있다. 기사 쓸 때는 이런 얘기를 정말 부끄러운 자기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언론엔 좀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해주면서 하기에는 너무나 읽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최저임금 인상 이꼴 이런 지금 나타나는 문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모든 게 최저임금 인상 탓인지는 사실 뜯어보면 실제로 이제 수 있죠. 임금 근로와 관련해서 영미 쪽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라갔었을 때 일자리가 줄어드느냐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중론은 정말 다수의 학자들의 얘기는 실제로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라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2배를 늘렸더니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배로 늘렸더니. 우리는 16.4%거든요. 16.4%도 지난 10년간 동결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15달러인가요? 12달러로 맞춘 시애틀주에서 실제로 조사한 결과 양쪽의 그 연구팀이 조사 결과 달랐어요. 일자리가 줄었다? 일자리 관계 없었다. 근데 그 시애틀이 2배 늘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어쨌든 연초되면은 어쨌든 물가는 오르잖아요. 예, 계속.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이제 많이 오른 시기, 그게 이제 1994년, 뭐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때 일자리가 줄거나 물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격하게 올랐다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일시적으로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다. 예, 얘기하세요. 네. 네. 그런데 지금요 언론 보도 제목 쭉 보세요. 예, 지금 제가 포털 들어가서 이렇게 최저임금과 관련한 최저임금 치고 검색을 해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 노안 때문에 안 보여요 저는. 어머나. 어머 피부하고 노안은 너무 안 어울려요. 아니 노안 때문에 멀리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정부가 최저임금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 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언론이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실 느낌이 그런 있습니다. 느낌은 없잖아 있죠. 그럼 또 데스크 입장에서는 다른데 다른 언론사에서 계속 기사 나오는데 좀 취재 좀 해와봐. 네. 왜 넌 안 써 이걸? 네. 아니 근데 이제 사례가 실제로 보면 눈에 보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끔 차를 주말에만 주로 쓰는데 요즘 주유소들이 무인 주유소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 이게 집행된 돈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46억 정도가 이제 치유금 명목으로 일부 할머니들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모르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치유금 명목으로 집행된 46억에 대해서는 국비로 이제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 있겠다. 예.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얘기 중에 우리 정부가 그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되게 아니 정부에서 이러저러하게 야당이 반대하고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요. 우리 국민이 그 정도 돈 있거든요. 그거 모금하면요. 하루 반나절이면 들어옵니다. 어머 봉도사님 할 일이 또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아니 46억이요? 얼마나 빨리 모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자고. 한 3시간 만이면 들어와요. 네, 저도 내겠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입니까? 돈도 아닌 거지. 에이 먹고 떨어져라 46억. 네, 이게 일부에서요. 지금 이제 북한 선수단이 이번 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해서 올 때 그 비용을 우리가 되냐 마냐 이거 갖고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보수나 뭐 야당 쪽에서 그 체류비를 대주면 국민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국민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10억엔. 아니 나 북한 선수들 돈 대주면 국민적 자부심이 드러날 때 그렇죠. 더 보일 것 같은데 자존감이. 그게 왜? 네, 어쨌든 우리나라 언론들 이상한 언론들 많아. 네, 문재인 정부가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마음을 위로가 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 기준을 두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2시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 기다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옥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지옥에서 끄집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지옥에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건 뭐냐 마음의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 되도 않는 그 할머니들한테 무슨 해결책 준다고 아니 누가 거기서 그 정권에서 끝내라 그랬어요? 마르고 닳도록 될 때까지 우리가 버티겠다는데. 자, 이 모든 게 최저임금 인상 탓이 되는 거예요. 아, 요새요. 정말 언론 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치킨값도 오르고 최저임금 때문에 뭐도 되고 정말 진짜 그런가요? 그게요. 지금 최민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기자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으면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좀 연결시키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오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도의 뭐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분들을 해고하는 일도 있었고 96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일도 있었고 뭐 대학교에서는 뭐 숙련된 노동자들이 그만둘 때가 되니까 그분을 충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하고 있었고 일부 업체이긴 하지만 실제로 뭐 비용 인상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해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른바 직장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 신고도 들어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주던 점심 식대 이런 것들을 안 줘서 실제로 내 돈으로 밥 사 먹다 보면 이게 임금이 더.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언니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헤어가 좋아요. 네. 굿헤어. 네. 굿헤어는 들어봤어도 굿. 헤어스타일에 싹 그 숏컷으로 바꾸고. 네. 예. 목소리도 예쁘시고. 이제 감기가 다 나았는데 봉도사님 목소리가 조금 예, 감기가 계속 들어있어요. 고생하십니다. 예.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아름다운 패딩을 입고 예. 추위를 많이. 몸매가 쫙 살아요. 감추면 사는 거죠 몸매를. 예.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고란 기자님? 고란사이. 노래도 안 나오네. 목소리가 정말 힘드시다. 중앙이 일부. 예, 안녕하세요. 노래 많이 불렀구나. 그러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예. 나는 붙이지 않은 편지가 박종철 열사 노래인지 처음 알았어요. 김광석. 네. 붙이지 않은 편지. 전 지금 들었네요. 예. 그게 잘 몰랐어. 정지승 시인인가요? 네. 그 시인의 그 노래 그 시인이 박종철 열사를 기리면서 시를 썼고 거기에다 곡을 붙인 김광석 씨가 곡을 붙인 게 박종철 열사의 고문 죽음, 고문치사. 붙이지 않은 저도 편지. 처음 들었습니다. 예. 예. 저도 어제 SNS 뒤지다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1987을 그저께 봤거든. 그거는 그러면 소위 말한 팩트인가요? 팩트예요. 예. 기자 정신을 발휘하셔서. 아니 너무 많은 네. 가짜 뉴스가 많다 보니까. 돌아다녀서. 팩트 뉴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부르면서 또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면서 부르면서 그래갖고 목이 쉬었나 그래서 봐요. 그렇게 되신 거군요. 예. 또 우리가 그냥 노래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목이 찢어지라고 부르잖아요. 악착같이 이것도. 자, 최민희 의원님 네. 첫 번째 이슈
파이팅. 예. 어제 네. 속 시원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허. 그건 위안부 관련 합의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서 10억 엔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 10억 엔을 우리 정부가 돌려주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었죠. 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정말 SNS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최고 사이다다. 예, 그다음에 엔화 환율 떨어졌을 때 얼른 다시 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그 보도를 보면서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의 100% 잘못인데 그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10억 엔을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 속은 시원하지만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교부가 이제 오후 2시에 강경화 장관이 직접 이제 과연 이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억 엔을 돌려주기로 한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외교부가